강원대학교 음영교수 신중수입니다. 오늘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탐구라고 하는 원래 71차네요. 71차 세미나를 기획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문명의 전성과 전환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세 분이 발표를 하시고 또 세 분의 토론이 있습니다. 우선 원장님 인사 한 말 간단하게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교수입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주제는 문명의 전성과 전환이고,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과 한국문명연구회에서 공동으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문명의 전성과 전환이라는 주제를 잡은 것은 이제 문명에 관한 최근의 그 담론에서 두 가지 입장이 좀 대별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문명의 전환에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 전통에 대한 성찰을 위해서 변혁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제 입장입니다. 이런 두 입장은 여러 영역에서 이제 강조점을 이제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세 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발제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 원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모양이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저기 바로 김충렬이고요. 오늘 주제가 문명의 전승과 전환인데, 글쎄, 제 주제가 여러 선생님들의 어떤 생각이 얼마나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다른 주제가 역사하고 그 개화기인데, 제 공부 분야가 이 개화기의 정치 사상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제를 한번 이제 평소에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를 이제 한번 다루게 됐고, 그 대신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역사를 잘 아시는 선생님들을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나이브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 사상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의 시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고,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발표의 질문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후기부터 이 근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역사학계에서 또 소위 경제사학계와 또 첨예한 갈등이 있는 또 가장 거대한 논쟁이 진행되어 온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화기에 대해서도 양극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 조선의 못난 개항으로 대표되는 해석입니다. 이게 사실 책 제목입니다. 제가 읽어본 책 제목인데 책을 읽고 재밌게 잘 썼거든요. 이 책을 보고 저자가 누군가를 봤더니 역사학자가 아니고 신문 기자더라고요. 신문 기자가 아주 한국과 일본의 개항의 역사를 잘 비교하면서 재밌게 썼는데, 문제는 시각이에요. 이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일본은 개항을 빠르게 해서 근대화에 성공했는데 왜 우리는 못했는가? 그래서 못난 개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또 같은 시각을 가진 어떤 정치학 전공자 한 선생님의 발표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기는 신친일파가 되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왜 우리는 못했냐? 그 한탄이 사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좀 충분치 못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의 시각이 이제 한국 역사 하시는 선생님들의 민족비교 시각인데 이 시각이 굉장히 사실 강했죠. 지금도 강한 곳도 알고 있고 다만 젊은 연구자들은 이제 이런 시각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를 조금 접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까지 어느 역사책도 어느 시기를 다룰 때 완전한 마스터피스, 이후에 어떤 다른 재론도 필요 없는 그런 마스터피스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역사학과 사회과학의 본질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는 시대에 따라서 항상 다르게 쓰여져야 되고 다르게 해석되기 마련입니다. 아니면 어느 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도 그에 반대되는 어떤 증거 또 그 반대되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사도 속에 적지 않게 또 혹은 무한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역사를 바라볼 때는 다양한 분석들과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치 오늘 발표하신 강산 선생님의 책에 선생님께서 그 역사를 이해할 때 다중거울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 19세기 동아시아로 이제 와서요. 이 19세기 동아시아가 어떤 시대인가를 좀 거시적으로 보면 저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근대 적응하기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제 그 19세기는 서세 동정과 제국주의적 침략 관점에서도 많이 보는데 제국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근대 산업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근대가 시작되면서 그 16세기부터 이제 대항해가 시작됐고 지리산해가 이러면서 식민지를 대적하고 그런 활동들의 연장선상에서 제국주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 근대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것은 그 서구 세계의 발전과 비서구 세계의 저발전의 격차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역시 19세기 동아시아도 근대 적응하기의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결국 빠른 적응과 느린 적응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자면 결국 다른 역사적 조건 또 다른 정치 사회적 상황이 어떤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대체적으로 일본이 빠른 적응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우리 한국은 그렇게 빠른 적응을 못해서 결국은 이제 주권을 상실하고 말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조선왕조 체제의 특징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저는 조선의 오랜 안정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기존 연구들이 좋은 연구들이 적당히 있습니다. 이미 1970년에 전혜종 선생님은 그 고도의 중앙 집중과 지방 세력이 미약한 데서 조선의 안정성, 그리고 500년이라는 장기 지속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거기에 일단 영토가 중국에 대해서 작았고, 또 경제적 사회 관계가 중심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관계가 중심적이고, 또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봉건제 역사가 들어왔고, 이런 특징들이 이 고도의 중앙 집중화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안정성이 기여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한국학자인 제임스 팔레 선생님의 그 왕권과 신권 사이의 분석
분이 아주 유명한데 결국 이분의 주장은 왕권과 신권 사이의 견제와 균형, 견제와 균형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견제와 균형으로 볼 수 있다. 두 이제 지배 세력이 서로 의존하고 서로 공생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오래 유지될 수 있었다고 봤고, 한국 정치학자인 박형호 선생님은 그 유학의 공론에 기반한 정치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봤고요. 경제사학자인 김재호 선생님은 그 양반 관리에게 렌트비 많이 주어졌다. 저기 이제 그 양반 문과 시험을 할 때 돼서 양 관리가 되면 토지를 받고 또 뭐 토지와 모비에 대한 어떤 렌트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관으로 가면 공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뒤로 챙길 수 있는 그 렌트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피지계층 민중들한테도 많이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환곡 같은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도움을 줬고 또 특히 어려운 농민들에게는 그 국가가 시학도 제공, 그 위에 기본적으로 관계 시설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지배층과 피지배층 모두에게 그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준 것이 오래 지속되게 된 비결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대표적인 어떤 그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크고 작은 요인들은 사실상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요인들이 하나의 정합적인 체계를 형성해서 안정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흔히 언급되는 그 표현이 안정성, 또 장기 지속이라는 표현인데 저는 초안정적 분주제라는 이름으로 조성을 한번 특징 지고 싶은데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하이퍼 스테이블 모나키인데 어쨌든 저는 초안정성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초라는 말에 고도의 안정성, 높은 수준의 안정성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은 중국의 왕조나 일본의 막부 통치를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조선뿐만 아니라 신라, 고려 모두 그 안정성 측면에서 유달리 어떤 그 안정성 측면이 두드러지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점에서는 그런데 다만 이 안정성이 제가 보기엔 투머치한 측면도 포함합니다. 투머치 스테이지. 그래서 이 안정성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안정성을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인데, 결국 이제 핵심은 이 부정적 측면이겠죠. 사회가 안정됐다는 말은 반대로 사회의 변화와 유동성이 적다는 말을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회가 변화한다는 것은 그 사회 내의 사회 계급이나 세력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사회 모순이 있어서 그것이 폭발되고 어쨌든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변화와 유동성이 발생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변화를 막는데 그 조선의 아주 조선에서 강한 영향을 미친 통치 이데올로기인 유학의 영향이 저는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유학의 사유 방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유학의 텍스트를 가만히 보면 사회 제도에 대한 사회 제도 모순에 대한 고민보다 그 사회 문제들을 인간의 문제, 또 윤리의 문제로 치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보면요. 우리 그 조선에서 많이 일어났던 농민 반란에 대한 이제 보고서들을 보면은 대체로 그 지방관들의 비도덕성, 즉 부패 문제로 전원 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농민 반란의 원인을 따져보면 조세 문제라든가 거기 한반도 들어가서 지방 행정의 구조적인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권뿐만 아니라 관료들의 봉급이 적었고, 또 지방의 향리층, 아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봉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패를 용인하고 있는 체제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대체로 그 지방관들의 부패와 비도덕성 문제로 전환하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결국 그 유학적 사고가 깊이 침투하고 있다고 보고요. 조선의 이제 조선의 그 산업을 중루업상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업을 억제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이익 추구가 인간적인 사회, 인도적인 사회의 틀을 허문다는 유학적 사고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가 그 외교 문제에서도 이런 유학의 사고가 깊이 침투하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위계적인 관계였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그 힘의 격차, 즉 권력 정체에 기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유학적인 어떤 논리가 침투해서 이것을 윤리적인 관계로 바꾼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뭐 가족 간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로 이렇게 윤리적 아니 권력 정책 측면을 은폐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사고의 대가가 컸죠. 임진왜란과 걸 병자호란을 보십시오. 그 두 전쟁에서 우리가 특히 임진왜란에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이 권력 정책 측면을 깊이 고려했더라면 상계군 당연히 길렀을 것이고, 항상 혹시 있으면 전쟁에 대비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이 유학의 어떤 영향이 사회 변화를 막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 조선 가능한 중국과의 교류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하고 또 고립 정책을 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영역에서 다양성의 요소가 제거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상당 부분 동일성이 지속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선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변화와 외부 세계로 적극적 적응의 결과보다는 고립과 현상 유지의 결과인 측면이 크다고 보죠.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외부 세계에 급격하고도 근본적인 변동이 발생할 시에 내적인 내부의 적응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사례가, 첫 번째가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가 있었을 때 유학적 명분에 기초해서 북벌론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벌론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명청 교체에 따른 이 변화는 아주 마이너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큰 변화가 이제 19세기 이때 나타나는 거죠. 이 서세동전의 시대에 우리가 근대의 빠른 전환에 실패하게 되고, 그 결과 국권을 상실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죠. 자, 그럼 19세기로 이제 들어가서, 아까 제가 근대 적응이라고 봤으니까 근대 적응 실패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침략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개발인데요. 즉 고립과 폐쇄성이 짙었기 때문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측면이 큽니다. 두 사례를 제가 제시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일본이 메이지 유신 후에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방식으로 조약을 개정하자고 사신을 여러 번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조선 측에서 그 사신들의 그 문서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그 문서 속에 당시 조선 측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표현이 뭐냐면 황제를 나타내는 황자와 황제 칙령을 나타내는 칙자가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글자는 중국의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그 통치자를 가리키는 이 두 표현을 썼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나중에 큰 문제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에
조선 측에서는 이걸 받지를 못하고 자꾸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 측에서는 소위 정한론이라는 걸 낳았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 예부에서 조선 정부에 이제 편지를 보내서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깜짝 놀라서 이제 당시 이제 고종 친정을 시작할 텐데 조선 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이 상황을 알고 일본 측이 또 공격적으로 정책을 취해서 운양호 사건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강화도 조약까지 이어지겠죠. 즉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게 아니고 끌려간 셈이거든요. 그리고 1880년대 들어서 이제 최초의 개혁 조치를 취해지는데요. 이 당시에도 그 국제적인 어떤 충격이 바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879년에 일본이 류큐를 병합했거든요. 류큐는 지금의 오키나와입니다. 79년까지 이 류큐 왕국이라고 조그만 왕국이었는데 이 류큐 왕국을 이제 점령을 하고 이걸 일본 영토 병합을 했죠. 이걸 조선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용장이 조선의 이유원이라는 공인 관리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유원이 보낸 편지에서 얘기를 하면서 전략적 조언을 합니다. 일본이 조선에도 어떤 침략을 할지 모르니까 서양의 국가들과 조약을 맺으면 그래서 힘의 균형이 한반도에서 발생한다면 일본이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하거든요. 이용장의 편지 이후에 조선 정부에서는 바로 그 이용장의 제안들을 수용해서 1880년대 초에 개혁이 있게 되는 거죠. 1880년대 초반에 개혁하여 통일기념관을 설치한다거나 조사실찰단 혹은 심사위원단을 파견한다거나 청일영선사를 파견한다거나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초반의 계획이 다 실패로 끝나거든요. 그 실패로 끝나는 원인이 바로 재정의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19세기에 당시 조선은 1809년부터 15년까지 자연재해가 심했고 그래서 수확량의 감소로 위기를 겪었고요. 1830년대에도 같은 위기 상황이 있었고요. 또 1870년대 중반, 즉 강원 조약이 이루어질 당시에도 재해가 많았고 수확량 감소가 이어졌고 그 다음에 재정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880년 초까지 계속됐었죠. 그래서 1880년대에 보면은 1월 말에 보고된 국가의 쌀의 경우입니다. 쌀의 경우에 저장량이 6만 석, 4만 석, 5만 석까지 떨어집니다. 살펴보십시오. 1월 말이면은 그 전해의 수확이 다 수거가 돼서 이제 창고에 저장이 되어 있을 시기인데 이러면은 50만 석, 최소 50만 석, 60만 석, 혹은 그 이상 당연히 저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껏 있는 게 5만 석, 4만 석, 6만 석. 그게 80년대 초의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재정 위기가 심했던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 그 와중에서 이모군란이 발생했고 또 재정 문제를 둘러싼 급진파, 운동파 대립 속에서 갑신정변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이 발생한 후에는 고종이 개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개혁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10년을 보낸 후에 바로 동학농민항쟁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뭐냐면 이 농업 중심 저발전 경제가 결국은 1880년 초에 개혁을 막는데 근본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살펴볼 요인이 이제 외교적 유산인데요. 잘 알다시피 중일 간의 라이벌 관계, 또 러일 간의 라이벌 관계가 있었고, 두 번의 큰 국제전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발생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결국 우리는 주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왜 당시 조선 주변국들의 해계문의 전장이 되었는가? 이것은 가장 이제 쉬운 답변은 물론 힘이 가장 약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지적해야 될 게 우리의 외교적 전통의 영향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1880년대에 들어서 국제관계 하나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속국화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그 중조 관계는 좀 모호한 것이 특징입니다. 즉, 흔히 조공관계라고 부르죠. 그런데 외교 문서에는 또 속방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그래서 굉장히 모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공관계의 특징은 외교적으로는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더라도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 시기에 들어서 중국이 국제법상의 속국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용장이 조선의 고위관리였던 이의원에게 보낸 편지를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그 조선 관리들의 그 전통적인 사고가 중국으로 하여금 이제 그 조선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 자주성을 더 살려주는 대신 소국화 전략으로 몰아간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영구 교수님은 외교사 전문가인 김영구 교수님은 어떤 설명을 했냐면 1870년도에 중국 청나라가 러시아와 일리 지역에서 분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분쟁을 겪으면서 국경을 명확히 표시할 어떤 그 필요를 절감하게 됐고 그 이후에 그러한 사고가 조선에 대한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서 조선을 중국의 영토로 오히려 이해하는 그런 조선 정책이 변화를 낳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 좀 다른 견해를 즉 외교적 전통과 관련시켜서 하나의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용장의 편지는 일본의 제국주의 행태에 대한 우려와 그것을 막기 위한 국제관계 전략적 사고에 기반한 매우 뛰어난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의원은 당시 영중추 부사였는데요. 이분은 전략적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국제관계의 도덕적 사고, 공법에 기반한 도덕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의 혼동이 있었죠. 그래서 그의 결론은 변방소국인 조선으로서는 이용장이 외교 문제에 대해 지시를 내려주면 감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직접 인용을 해왔는데 한번 그 부분만 읽어보죠. 이의원의 회답입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의 맨 끄트머리에 놓여 있어 터키, 유구국, 벨기에, 덴마크와 같은 작은 나라들보다도 더 가난하고 약소합니다. 절름발이로서 먼 길을 갈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외교란 말을 하지 말고 앉아서 제 나라나 지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진심으로 타일러 주어 되도록 우리를 잘 되게 하고 해를 면하게 하려는 생각이 간절하고 진지하니 부형의 자제에 대한 생각인들 어찌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그러나 형편이 허락지 않아 그대로 받들어 실행하지 못하니 워낙 어리석은 사람은 종신토록 깨닫지 못한다고 한 말이 바로 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 딴에 위탁하고 믿는 것으로 말하면 서양 나라들과 일본도 당신의 위험 아래에서는 감히 방자하게 누르지 못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길이 당신의 덕을 입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지도를 받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밤낮으로 바라는 소원입니다. 이렇게 이용장이 조선을 이제 조공국가로 내정을 간섭할 수 없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귀국은 정사와 법령을 모두 자체로 주관해오고 있으니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간섭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전통적인 조공국가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모환 중조 관계를 근대적이고 진취적으로 해석해서 외교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대신에 스스로 중국의 속국인 것처럼 답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이러한 측면들 중국으로 하여금 조선을 소국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말씀드려보면은 1880년대와 90년대에 조선 왕인 고종과 관리들은 모두 조선에 주차한 외국 외교관들과 연대를 가지고 그들의 지원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국내 문제와 외교 문제에 대해 그들과 토론하고 그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들은 국가의 전략적 이해라는 측면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례들을 봅니다. 이모군란 당시 중국에 있던 김윤식과 윤중은 조선의 사정을 중국 관리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갑신정변 전에 개화파 인사들도 일본 외교관들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의 외교관들에게 국내 사정뿐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에 대해서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또 고종도 1880년대 초에 이거 윤치호일기를 보면 나오는데요. 외교관들을 자주 만나고 그들의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제 그 오랜 자율적 외교 경험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결과 전략적 사고가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결과는 사실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적 분열이 국제적 분열과 연결되는 사태를 낳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일, 여일 간의 라이벌 관계가 있었고 이 라이벌 관계가 깨지면서 우리가 국권을 상실했다고 했는데 이 라이벌 관계의 중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 조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외교적 관행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 어떤 우리 국익을 해야 하고 우리 역사의 결과를 안쪽은 결과를 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주적인 유산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빨래 선생은 지금 왕권 신권의 관계의 19세의 결과를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원래 근대화를 위해서는 국가 힘이 집중돼야 되고 자원이 집중돼야 되겠죠.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빨래 선생님은 왕권과 신권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압도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힘의 집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견해를 폈고 이것이 이제 그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국왕 고종의 행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놀랍게도 자신의 그 왕이라는 직위를 유지하려는 강한 어떤 집착을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이상한 게 아니죠. 왕이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외세를 이용하는 데까지도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 중국군과 일본군이 퇴각한 이후에 러시아와 미국의 어떤 보호를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러시아의 보호를 요청했을 때는 중국에 의해서 심지어 그 폐위 이론까지 거론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오개혁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권력을 쥐고 우리나라를 지배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을 때는 러시아에 의존해서 친가보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정을 회복시켰습니다. 또 그 만공동에게도 타협하기보다는 결국은 억누르고 자신의 어떤 그 왕권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이제 그 결과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군주라는 천명이죠. 근데 저는 이것은 결국 2000년 군주정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글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종을 비난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정치 세력 중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 행사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 있을지라도 고종이 그렇게 행위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이 군주정의 유산이 강력했고 또 군주정을 침해 불가능한 어떤 그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화파도 정체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국왕을 살해한다거나 폐위시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주정의 유산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던 거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 안정성의 부정적 유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대의 빠른 정리의 실패는 우리가 흔히 그 원인을 찾고 있는 제국주적 예세나 또 무능한 군주론보다는 하나의 구조로서의 전통의 유산이 있었고 이것을 쉽게 극복할 수 없었던 원인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성열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 토론문은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지 31페이지.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이승열입니다. 저는 전공이 한국 근현대사 전공하고 있는데 저는 정치사상사로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한국 근현대 경제사 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토론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문을 읽어가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성열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 토론문은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지 31페이지.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이승열입니다. 저는 전공이 한국 근현대사 전공하고 있는데 저는 정치사상사로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한국 근현대 경제사 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토론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문을 읽어가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연구의 의.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조선왕조의 실패의 원인을 주변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에서 찾는 외제적 접근 또는 고종의 약한 성격과 지도력 부족을 강조하는 매우 좁은 내리적 접근이 아니라 두 시각을 넘어서는 구조적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조선왕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군주제의 초안정성에서 그 실패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어떻게 초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지리적 특징, 기저학적 특징을 언급했습니다. 국내 반란과 유목민족의 침략 때문에 불화했던 중국에 비해 조선왕조는 외국 공격이 적었다. 둘째, 영국 영토와 인구 관리를 담당한 관료제의 차이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황제의 권위와 권력에 대해 귀족들의 도전이 거의 없었다. 이에 비해 조선에서는 왕들이 관료 신하들의 상당한 견제를 받았다. 두 차례의 반정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양자의 균형이 왕조의 안정에 기여했다. 이태진과 강상규 연구는 발표자의 논의들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셋째, 명과 청에 대한 조공 사대는 권력 정치의 기반이 되었다. 양국 간 조공 착봉 관계는 국가의 주권을 유지하면서 명청과 거래를 두는 전략이었고, 이로 인한 오래된 평화는 제한된 규모의 상비군을 유지하게 했다. 농업경제는 체제 안정에 기여했고 자급자족 경제를 유지하는 토대였지만 유교적 도덕 경제가는 상업의 미발달과 사회 역동성을 약화시켰다. 발표자는 연속성의 관점, 조공 4대 외교의 전통이 19세기 말에도 이어졌다. 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명나라와 청나라의 지역 패권과 유교적 국제관계관 아래에서 주공국으로서의 조선은 외교적 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된 사례 1은 조선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수동적 태도를 보였다. 사례 2, 1860-70년대에 서구의 무역관계 요청을 거부했다. 사례 3, 외국과의 통상조약의 무역에 대한 상호 개방 조항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의 외교적 전통에서 기인한다. 사례 4, 더욱이 그들은 외국 외교관들을 전략적으로 대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 외교관들에게 국내 및 외교 문제에 대해 물었다. 그들의 행위는 의도치 않게 외국 외교관을 국내 정치에 끌어들였다. 예를 들어 1882년 항쟁 이후 급진파 온건파란 두 경쟁 세력이 서울에서 일본과 중국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지지를 얻었다. 국내 분열은 청일 간의 국제적 분열과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관성으로 인해 1884년 쿠데타가 일어났고 두 나라 사이에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전투가 벌어졌다. 넷째, 이건 또 다른 넷째입니다. 이러한 안정적 체제는 다양한 정치사회 집단, 제도적 대안 또는 서로 다른 지적, 문화적 비전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국내 사회 경제적 역동성, 진보적인 정치활동, 자주적인 외교 경험, 그리고 승리로 점철된 강력한 군사력을 희생하며 달성된 것이다. 이러한 초안정성 유산 덕분에 19세기 후반 조선은 근대 변혁이라는 전례 없는 외부 압력에 대처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조선의 엘리트들은 서양의 침략에 대해 우려했지만 변화하는 세상을 이야기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국과 일본의 상황은 달랐다. 문화 개방은 곧 안팎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조선 정부는 본의 아니게 조약에 휘말렸고 외부 세계의 근본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했다. 협상 과정에서 보수 유교 사상가들이 개항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유교적 문명과 야만의 관점, 그리고 오랜 일본에 대한 적대감에 기반한 보수적 주장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가로막았다. 그 결과 열린 문과의 닫힌 사회가 분리된 이중체제가 형성됐다. 조선왕국의 이러한 안정성은 초안정성이라 부를 수 있다. 초안정성의 유산 아래 19세기 후반 조선은 근대 변혁이라는 전략 외부 압력에 대처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다섯째, 정치 테러 행위자들 사이에서 주목할 만한 발전은 1890년대 후반 일반 백성들의 정치 시민으로 변모한 것으로 이는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오랫동안 일반 백성들은 통치자로서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었다. 그는 서민 계몽을 목적으로 한 그는 서재필입니다. 지방신문의 독립신문과 개혁주의 정치단체인 독립클럽을 창간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18, 이거는 신문과 클럽의 개몽 활동은 새로운 시민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1890년대 후반의 정치적 상황은 서민들의 정규 시민으로 이끌기는 했습니다. 여섯째,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화는 두 가지 가능한 길이 있었다. 하나는 전통적인 왕이 주도하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외국이 주도하는 길이었다.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 균형 속에서 전개된 독립회피 운동이 실패하자 왕은 국내 경쟁자를 만나지 못했다. 그는 개인 군고인 내장원을 통해 또는 정부 재정의 상당 부분을 독점했다. 고종은 그의 측근 이용익이 주도하는 보수인 근대화를 주도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근대화가 이루어졌지만 구체제의 핵심 영역인 정부 조직, 금융 시스템, 군사 시스템은 여전히 개혁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이러한 표면적인 근대화는 당대 않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을 부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요약한 부분에 대하여 제가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 번째 보면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수동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이 조선의 내부에서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개항은 대원군의 보수적인 정치를 대신해서 고종의 젊은 군주가 개화파로 등장하는 어떤 상당히 신진적인 정치 세력과 연대해서 새로운 어떤 외교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일본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일본 공자는 의도를 갖고 갑신정변에 개입했습니다. 일본군은 상황이 불리하자 약속과 달리 철수했고 일본과 청군 사이에는 전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충돌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텐진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 조약을 계기로 청나라와 두나라는 조선에 개입할 단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군란 갑신정변 요 무렵에 조선에서 청나라가 개입하고 일본군이 충돌하는 상황이 있지만 이 당시에 국내 정치 세력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국제적인 충돌이지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전혀 어벙벙한 이 조선의 관리들이 행한 것이라고 하고 보기에는 굉장히 고려할 사항들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신중한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안정적인 체제가 결국 사회적 역동성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희생하면서 달성했다고 얘기하는데 안정적인 사회는 결국 군사력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후대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당대인들은 이 의견에 동의할까 좀 궁금합니다. 이 주장은 가공의 사회, 상상의 사회를 설정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선 왕조는 문민적 전통을, 문민적 사회를 추구하는 사회. 그러니까 유럽처럼 군사적 긴장이 항상 그러한 사회를 추구한 게 아니고 이것이 그들이 추구한 권력 정치고 그들이 사회를 운영하기에는 하나의 고도의 전략이었거든요. 이 평화적 국제관계는 동아시아 엘리트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여기서 갑자기 조선이 이 군사적 긴장관계를 만들기에는 그러한 지리적 여건이나 지리적 조건이 충분치 않았고 또 그럴 만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군대를 돼. 완전히 그냥 포갑적인 사회가 돼. 그러니까 수타를 50% 이상 시켜야 되고 생산량에. 그러니까 완전히 권력정치 구조를 바꾸지 않는 그런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농민 사회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강력한 군사적 정권을 수립한다. 이거는 근대 사회의 상업국가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농업적 전통에서.
그 예외적인 시기가 16, 17세기 후반과 17 전반이었는데 그 우리 김 선생님은 조선이 유럽처럼 농민을 희생시키면서 강력한 무장을 하고 상업을 진행시켜 상업을 규범하던 중산들이 부귀 되지 못한 걸 비판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엘리트들은 서양의 침략에 대해 우려했지만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갈등하는 양상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이런 탄압은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도 세국정책, 단 영토의 크기와 지정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중재체제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서부 열강들은 조선을 일부러 소외시킨 것이 아니라 조선에 대한 필요성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본, 중국, 러시아는 한반도와 접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문호개방은 고종의 친정체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척사적 입장은 조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존왕양의를 주장하면서 서양과 접촉하는 막부를 비판하는 강력한 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오히려 고종은 1876년 이후 중국의 협조를 받아서 82년부터 미국을 필두로 한 서구와의 조약을 확대해 갑니다. 기독교를 또 능동적으로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중 체제는 중국, 일본에도 다 존재하는 것이지 조선에만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초안정성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하나의 또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대응의 과정은 기호세력, 즉 경화사족을 저기할 사족입니다. 미안합니다. 중심을 한 집권 세력 한편에서는 대합화 같은 방식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광무파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전자는 국내 정치 세력에 의해서 좌절됐고 후자는 영국과 일본에 의해서 좌절되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 이렇게 좌절된 건 아닙니다. 이 여섯 번째는 더 이것과 연결시켜서 얘기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금융개혁입니다. 화폐개혁과 일본은 영국과 공조하여 대한제국이 추진했던 운남싱기테이트와의 차관 도입을 저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화폐개혁과 금융개혁이 성공하게 되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강무정권은 자체자본으로 중앙은행 등 금융개혁에 나섰지만 일본이 일으킨 러일 전쟁 때문에 좌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 일본이 제일 먼저 한국을 침략했을 때 먼저 한 사업이 바로 화폐제정 정리 사업이었습니다. 갑오개혁 때도 한국이 필요로 했던 화폐개혁과 은행을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성공하려면 돈의 근대화를 해야 되는데 조세제도 개혁과 화폐개혁, 금융제도의 개혁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집중을 했던 게 고종이 1897년 이후의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세력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고종의 후임 이용익이라는 어떤 재무 관료하고 일본의 외상하고의 이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로, 일본은 영국과, 그래서 영일 동맹이 체결된 이후에 조선의 개혁은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고, 지금 약간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이 독립협회 때 시민이 정치시민으로 등장했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그때의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거기에 많은 어떤 서울에는 많은 어떤 룸펜 PT 같은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막 그 운동의 한 과정에 참여한 거지 거기에 시민적 세력으로 성장한 사람은 없다. 상인들은 거의 근황파들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예외적으로 고종이 키웠던 이승만, 안창호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기독교 계통에서 성장한 세력들입니다. 그 기독교는 고종이 초청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들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의 융성은 고종의 지원 안에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력에 성장한 인자들은 고종의 그 기독교 정책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고 시민 세력으로서 후일에 여기서 상인이나 이쪽에서 시민 세력이 후대에 남아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연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새로운 시민 세력은
김성수와 같은 호남의 지주 세력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질문 한두 분 받고 같이 이 토론에 대한 발표자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우리 발표에 대해서. 예,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조 운영과 나만의 관점이 아니라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세계관의 어떤 초안정성이 어떤 그 만개의 이제 선생님의 그 태제를 현재 문명사관으로 본다면 여전히 약해서 그만큼 창조적 운전이 약한 그 초안정성을 그런 카테고리로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 그 근대화라고 하는 거가 오늘날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향해야 할 어떤 가치로 볼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만약에 그 세계관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가서는 안 될 길로 어떤 물질적 어떤 물질적 관계 그렇게 해서 안 가야 된다고 정리라고 했다면 그것은 것이고 그것이 어떤 유교적 어떤 세계관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로 볼 때는 조선 시대니까 좀 구별해서 서문학 세계관으로 본다면 서문학 세계관은 음양 오행, 변화 생성에 대한 것이고 이제 그것이 유와 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피의 관점보다 물질적 기반이 아주 그런 측면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는 게 약할 수 있는 우려라고 하는 게 성리학도 우려로 대대가 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죠. 뭐 시간이 지금 없어서 딴 분 질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제 발표문이 사실 세 버전이 있거든요. 자꾸 이제 막 급하게 써놓고 또 발전시키고 해서 제가 오늘 발표한 것은 마지막 버전이고요. 근데 전 토론자인 이민현 선생님께 죄송스럽게도 제가 첫 번째 버전의 발표문을 드려서 약간 여기서 미스매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하고요. 제가 이제 이런 연구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왜냐하면 저는 결국 이제 정치학자고 또 기껏해야 교학을 했지만 정치 사상 연구자라 역사적 디테일한 측면이 약한 면이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좀 안 건드리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그 문제에 대해서 이진우 선생님 지적을 해주셨고, 사실 이제 오늘 모임 있기 전에도 저한테 미리 좀 조언을 주셔서 제가 반영을 일부 했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책도 조금 더 읽고, 그래서 글 논문을 발표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한 측면에서도 좀 흠을 잡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의 의도는 우리가 한국 역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점이랄까 하는 것은 제쳐두고 바깥에서 문제를 찾는 그 경향이 있는데, 그 점은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사실 이 글을 쓰면서 제가 사회과학자로서 역사학자들하고 한번 대결을 해본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그 마이클만이라고 하는 역사 사회학자의 그 책을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읽고 있는데, 그러면서 비교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 한국사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면은 한국사를 좀 가능한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서 또 한국 그 역사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빛 같은 것도 없는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좀그 비판적인 거 보는 것을 보이는 사람은 세게 얘기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우리 플로에게는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은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역사적 관점을 일단 취했기 때문에 또 개화기라는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걸 떠나서 그 거대한 문명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근대, 그 처음 이 근대와 특히 제국주의적 근대를 접했던 그 조선의 어떤 상비라든가 이런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비판할 만한 이유가 근거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꼭 그 관점만 유지할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유지한다, 국가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봐서는 뭐랄까요?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가치인 것도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스스로를 변화해야 되는 것도 불가피하고, 뭐라 그럴까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봐서는 비도덕적인 것일지라도 역사 속에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역사적 시간들, 또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조선 말기 유학자들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너무 전통 세계 속에 갇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